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5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 미디어 탈곡기 2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미디어 탈곡기 부녀회장입니다. 네, 영원한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영원할 순 없어. 영원합니다. 저는. 늙지 당신도 늙어. 아이, 늙지 않습니다. 맨날 나보고 늙었다고 구박하지만. 네.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사고 이후 계속 아파가지고 골골거리고 지금도 계속 아프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희망이 있다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남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선을 다하면 되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선거부도 모니터의 꽃은 총평가 토론회거든요. 항상 그 총평가 토론회 하다가 골아요. 왜냐면 선거는 원하는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도 그걸 하는 마음이 좀 좋은데, 선거 결과가 안 좋은데도 총평가 토론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다시 코딩을 다시 거의 막 하고 모든 거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그 마음이 정말 힘들죠. 올해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총평가 토론을 이어붙여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한번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거는 끝났는데 총평가는 해서 뭐해 막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었네. 그게 진실인 것 같은데. 근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를 딱 묶어놓는 게 총평가 그 결과가 있어야 그 다음 대선 때 다시 이걸 또 활용하고요. 지금 막 사람들이 저희한테 계속 전화해서 그 전 대선 백서 있냐, 그 전 총선 백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런 거를 학자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사실 이런 건 주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참고를 하죠. 그 이전 선거하고 비교해보고 싶은데 그런 결과 거의 민원연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묶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한 2주는 더 계속 바쁠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권 교체가 된다는 가정하에 100% 이제 적폐청산을 위한 가요창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언론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산 작업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캠페인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모니터보다는 그런 액션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오늘 무엇을 털어볼까요? 저는 일단 주제부터 얘기하면 어제 포털에 대한 그 보고서를 하나 내려고 했는데 보고서가 아니고 논평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 박재선 부장이 나와서 얘기해줘야 더 재밌는데 보고서로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걸린 게 약한데 또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의혹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논평으로 쓰면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왜 이런 행동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포털의 대선 뉴스 뉴스를요, 제목을 완전히 수정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언론사에서 보내온 뉴스를 제목을 완전히 수정해서 한 것이 사실 많지도 않아요. 저희가 진짜 보도를 많이 봤거든요. 한 2,000개를 봤나? 2,000건의 보도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그런 사례가 걸렸고요. 그걸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지워져가지고 못 찾는 것도 있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3건밖에 못 찾았어요. 근데 그 3건을 보니 이거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제목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되는 제목들이 있어서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걸 지적을 하면서 원래 포털은 안 바꾼다고 했단 말이에요. 언론사가 보내온 제목 안 바꾸겠다. 자기네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제목이 바뀌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보고서, 그러니까 논평을 냈습니다. 요거하고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보고서가 나와서요. 오늘 발표하거든요. 요 두 개를 시간이 되면 연합뉴스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개 할 거니까 저부터 털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이렇게 하고 시간이 되면 연합을 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포털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털은 제목이 뭐냐면 포털의 대선 뉴스 제목 수정, 중립선 논란 부를 수 있다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포털은 뉴스 제목은 언론사 고유 권한이라고 밝혀왔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 제목을 고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포털은 대체 레이아웃에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를 이렇게 축약하는 형식으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뉴스 제목을 수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은 문으로 쓴다거나 이런 정도의 제목은 이제 고친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 편집에서 공정성,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포털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린 그걸 믿어왔죠. 신문법 10조 2항에서 언론사의 동의 없는 뉴스 제목과 내용 수정을 규제하고 있는 이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수정을 뉴스 선택 배열과 함께 여론 형성 과정에서 포털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아무튼 제목을 수정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다음에 모바일 대선 관련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글자 수를 축약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될 만한 제목 수정 사례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4월 16일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논란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스에서 기존 제목이 유치원 논란에 등 돌린 맘심, 무난 여성 지지율 격차 13%포인트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지율 격차 13%포인트라는 표현을 안철수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서로 수정을 했어요. 더 늘린 거네요, 제목을. 길게. 그죠? 네, 늘렸죠. 네. 그런데 느낌은 좀 달라졌죠. 13%포인트는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인 느낌을 확 주는데 그냥 하락세로 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추세 정도로 이제 만든 거죠. 같은 날에 문재인 42.6%, 안철수 35.6%, 양강구도 흔들이라는 뉴스 제목 중에서 양강구도 흔들이라는 제목을 대선 판세 요동으로 수정을 했다고 잘 합니다. 알아먹을 수 없게 바꿨네. 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무슨 사례가 있냐면요. 제목 수정을 한 사례가 4월 16일 첫날 동선 보면 선거운동 방향 알 수 있다라는 제목을요. 문재인은 통합, 안철수는 국민, 홍준표 유승민은 기적으로 수정해서 도저히 이게 같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제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이건 실수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게 그냥 다른 기사인데 우리가 지금 같은 기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기사를 눌러보면 실제로 내용은 똑같은 기사고 URL도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2,000몇 건이 되는 사례 중에서 찾아낸 극소수.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모니터 하시는 이정희 선생님의 집요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모니터를 우리가 신문 방송 뭐 연합뉴스 뉴시스 지금 코딩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렇게 교차로 여러 번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박재선 부장이 굉장히 꼼꼼하고요. 약간 그 편집증적인 확인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다가 이정혜 선생님도 지금 열의에 넘쳐 저희 모니터 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찾은 거예요. 이 기사가 맞는지를 다 눌러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가 제목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뭐지? 이거 다 우리가 잘못 저장했나 하고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 다 이제 같은 기사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걸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 이거는 정확하게 운이 없어서 걸렸다. 저는 꼼꼼한 사람 때문에 걸린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극소수의 건수를 이제 우리가 잡아낸 건데 그런데 이런 제목 수정이 하필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나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뉴스에서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는 점은 뭔가 그냥 있죠. 지나치기에는 그냥 지나치기 좀 찜찜하다.
한마디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든 거고요. 유권자들은 수정된 제목만 봤을 때는 두 후보 사이의 양강 구도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결론은 뉴스 수정 이력과 배열 이력을 함께 공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이 자신들의 공정성 그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되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그 배치 같은 것도 1분 단위로 다 저장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고 사실 이미 투명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뉴스 수정 이력이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건 송경재 박사가 이제 이거를 요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뉴스 배열, 그러니까 기사 배열 그 수정 이력도 공개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분마다 메인 뉴스 기사 배열을 다 저장해서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런 것처럼 뉴스 수정 이력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제목을 함부로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제목을 수정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무래도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적한 거는 일부 언론사의 선정적인 제목 달기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언론사 자체가 너무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아버려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목을 할 수 없이 바꿔버리는 그런 사례로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4월 17일에 중앙일보가 후보자 눈알 팠다가는 까딱하면 징역형이라는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뽑는 거다. 전단지가 아니고 그 뭐지 벽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자 눈알 맞아요, 팠다가는 맞아요. 까딱하면 징역형. 이거는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그냥 뽑는 거예요. 벽보훼손이라고 하지 뭐. 눈알 팠다가. 눈알 팠다. 그래서 다음이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은 선거운동 기간 무심코 벽보 훼손했다가는으로 제목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적하기 힘들다. 아, 네. 이거 아주 적절하게 바꿨네요. 이건 아주. 그래서 언론사들이 뉴스 노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제목 사용이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제목 달기는 하지 말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재미있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센 거는 지적하지 못했지만은 열심히 한 결과로 유의미한 것을 뽑아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파파이스 같은 거 보면 막 제보 들어오는 거 뭐 엠팍인가요? 그런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제보 들어오는 거 보면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검색어가 뭐 30분 만에 뭐 내려갔네 어쩌고 막 별별 의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를 일일이 인지하면서도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10위 안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아니고 20위, 30위로 떨어질 수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메인 그 검색어가 뭐 3위였다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의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그 오바다. 그래서 좀 더 뭘 비판할 때 완벽하게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다 찾아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이상해라고 할 때만 우리가 보고서를 내자 이렇게 좀 포털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신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제목을 변경한 문제는 의혹이 된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이 우리 보고서를 보고 긴장을 하시고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수정 이력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 그런 제도가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점점 더 그런 국민들이 그 포털에 대해서 의심의 눈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이버나 다음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하기는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지. 그러니까 이거 논평을 거기로 두 사에 양사에 다 공문으로 보내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문 자, 그러면 이제 신문 털어볼까요? 네. 일단 정책 보고서를 어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방송하고 좀 다르게 신문은 정책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월부터 기획보도 형식으로도 나오고 뭐 그냥 후보자들의 발언을 받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보도량 자체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코딩 신문 양적 분석 코딩 그 기준에서 그 분류한 것만 해도 한 700건
정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정책 보도만. 근데 그 안에 그걸 전부 다 이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일정 복지, 뭐 노동, 환경, 뭐 교육, 평화통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야를 나누고 기간을 그냥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정도로 해서 그 기간에 대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에 나온 통계가 그렇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해당 사안을 만약 언급했다면 당시에 어떤 논조로 언급을 했는지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유의미한 그 부분은 사실 복지 그리고 환경, 노동 이 정도에서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복지랑 환경 부문에서 거의 모든 정책 검증 보도에서 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목에 일단 얼마가 드는지를 써주고 그리고 첫 문장이나 첫 문단에 얼마의 재원이 소요된다. 혹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뭐 의혹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딱 시작을 해요. 근데 동아일보도 사실 복지 관련 보도에서 의문을 제기하긴 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돈을 무슨 돈으로 이걸 할 거냐라는 질문 자체는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증세할 거냐? 증세할 거면 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조세 조항을 어떤 식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후보에게 요구하는 질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조선일보 보도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복지나 환경, 그러니까 복지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관심을 보였던 게 기초연금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에서 사실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돈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 부문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소요 비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단지 그 복지 비용에 드는 딱 소요 비용만 가지고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정책 검증 보도가 아니라 그냥 나는 복지가 싫다라고 하는 복지 혐오증을 드러내는 보도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환경 부문에서도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던 게 노후 핵발전소 폐기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대선 후보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노후 원전 그 폐쇄 공약에 대해서도 돈이 날리게 생겼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탈핵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지향점만 있고 대선 주자들이 실질적인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다들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 얘기를 하면서 살짝 그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노후 핵발전소 폐기 공약을 그런 돈이 많이 드는 공약 사이에 끼워 넣어요. 예시로. 그러면 예를 들면 저처럼 모니터를 해서 막 교차 검증하고 계속 여러 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도 이렇게 딱 보는 사람은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 공약 중에 하나구나라고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노후 핵발전소 폐기 공약은 돈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 문제 발생 시에 우리가 사후 처리 비용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죠. 정말 비용을 따지려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사실 노동 부분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랑 중앙일보가 좀 문제가 심각했다. 왜냐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일자리 공약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박근혜식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심각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유연화가 되어 있죠. 이미 상당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말은 그렇게 해요. 앞으로 보호도 더 강화를 하고 뭐 하지만 더 유연성도 유연성도 늘려서 또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직 안전장치는 준비 안 됐는데 만들 거니까 일단 뛰어내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도 노동자로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단 사회 안정망 확충하고 당신이 그런 어떤 유연화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돼도 당신이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일단 없고 노동 유연화만 외쳤다라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5명의 대선 주자가 모두 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네. 공약을 동시에 냈죠. 그리고 이게 사실 다 같은 공약이고 언제까지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간만 좀 설정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아주 이상한 말로 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건 괜찮지만 공약에서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공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가 뭐죠? 근데 이유를 기사 내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구나. 그래서 설명을- 나한테도 와서 물어봤어. 그거 왜 그러나? 아니 왜 그래요? 내가 얘는? 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이유가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조는 사실 그 말 그냥 자체가 싫은 되게 거 아니야? 되게 웃긴 게 이미 최저임금은 기조상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과 무관하게 매년 올라요. 물가 인상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금씩 오르는데 이렇게 10,000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우리가 급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어떤 구호성 공약으로서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10,000원이란 공약이 싫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기조만 남겨놔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분위기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중앙일보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사실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이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저희 대표님도 어디 가가지고 맨날 10,000원 거기 이렇게 사인도 하시고 네네.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금방 10,000원으로 올리는 줄 알고 예전에 처음에 그 구호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내년에 이제 10,000원 올린다. 그건 좀. 그래가지고 나는 내년에 그러면 활동가를 다 잘라야 되나 10,000원으로 다 올리면 이게 사회 안정망이 확충되지 않고 지금 모두 자꾸 해고 얘기를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돈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있는 돈으로 저희 재정으로는 10,000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 뭐라 그러지 영세업자들은 그 최저임금에 더 최저임금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영세업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또 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라 그러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후보들이 계획을 뭐 2000 몇 년에 20년에 한다 뭐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느릿느릿 조금씩 올려주면 그때는 10,000원보다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이게 사실 급진적으로 10,000원으로 올리면 정말 말 그대로 영세 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올리면 또 성이 안 차. 내 기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간 그런 선을 타기 위해서 좀 고민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이슈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모든 그 주제에 대해서 싸드니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긴 하지만 사실 민원연 그 활동가가 가장 절박하게 그 모니터해야 되는 것은 최저임금이죠. 그죠 저희 연동하기 왜냐하면 저희는 월급이 최저임금하고 딱 연결돼 있거든요. 뭐 약간 공장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 모니터와 투쟁은 우리 가열차게 합시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해도 왜 이 새끼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 새끼들은 10,000원이라고 말을 안 하냐. 어제부터 새끼라는 용어에 굉장히 네. 네. 아니 뭐 대선 주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왜 난 안 돼? 네. 아니, 근데 3억을 최저임금으로 모으려면 좀 시간이 저는 걸립니다. 사실 홍준표 발언을 그 나은 씨가 얘기해 주기 전엔 몰랐거든요. 어제. 근데 어제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뭐 하다가 자꾸 그게 뜨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보니까 아 진짜 말 너무 맞겠더라고.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좀 심하게 썼나 해서 영상 들어봤는데 네. 아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주 찰지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종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던데 너무 네. 웃기더라고. 네, 네.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을 해서 종편이라면서 종편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뜻을 함께하는 민원련 회원 가입해주세요. 민원련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누구로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해야겠네요. 안 이 그래도 정도 물론- 추진력이 있어야. 물론 고민은 늘 하는 거지만은 더더욱 심해졌네요.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겼네.
아니 나 진짜 너무 웃겼어. 본인 여태까지 그렇게 덕을 봐놓고 이제 와서 며칠 조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모니터에 보면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한 거 없어요. 지금도 덕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뭘 종일 편파 방송을 했다고. 안철수만 좋아하니까. 그거는 좀 자기 속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공격을 안철수를 띄워주고 자유한국당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띄워주고 때리고 계속 받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데 너무 흥분을 했더라고 종편에 대해서. 어쨌든 종편 폐지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런 식의. 원래 또 창조주가 없애줘야지.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네. 했더라고요. 믿음이 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봉우 씨. 네, 홍준표 종편 후보가 얘기 좀 해보십시오. 반드시 종편을 없애주시길. 네, 그 약속만은 혹시 집권을 못 하시더라도. 아니 집권을 못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이거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좀 어떻게 해봐. 제일 야당이 되실 거 아니에요. 뜻을 이어받아야지. 제일 야당이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은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정치인으로서 또 화려하게 부활하셨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까지 이제 보궐선거까지 못하게 하면서. 네, 그런 딱 이 정치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제 휘어 잡으셨기 때문에. 아주. 네. 만약 집권 못하시더라도 제일 야당으로서 종편 폐지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우용. 네, 원래 이제 사람은 자기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우리 몽둥이를 갖고 다니.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을 위해서 우리 종일 편파 방송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사 토크쇼들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종편 시사 토크쇼 요새 종편 시사 토크쇼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종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평소에 낮에 계속 하고 있는 그 시사 토크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앵커랑 막 기자들 패널들 나와서 하는 그거 말고 저녁에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능이 가미되어 있는 요새 이제 시사 예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JTBC 썰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JTBC 썰전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태어났는데 썰전의 시청률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어요. 양상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채널A의 외부자들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또 요새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전부터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인기가 좀 있었던 TV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명 나와서 얘기한다 보시면 되고 저희가 모니터를 쭉 진행하면서 가장 극찬을 받은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채널A의 외부자들입니다. 이게 썰전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사 예능 들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JTBC 썰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대선 후보 또는 그 캠프 측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초빙을 해요. 게스트로. 정의당까지 싹 다 이제 초빙을 해서 동등하게 대우한 게 썰전이랑 채널의 외부자들밖에 없는데 심지어 썰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썰전은 그 경선 끝나기 전에 그 특집을 했단 말이죠. 한 명씩 후보들 모시는 거를. 물론 이제 그때도 주요 후보 5명만 모셨지만은. 근데 그게 되게 오래전에. 근데 채널A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심상중 후보가 나오고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 사례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채널A가 이렇게 외부자들이 이렇게 좋을까? 뭐지? 훨씬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자.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는데 근데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뾰족한 뭐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정말 마음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 TV조선 강적들이나 뭐 MBC 이슈를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MBN 판도라도 아마 요새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MBN 판도라 이런 이제 쉬이 말해서 거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정적이고 네거티브적이고 이런 것만 골라서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방송이고 채널A는 이제 채널A PD가 제 성함을 까먹었는데 채널A 그 외부자들 PD가 어디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말 의도적으로 정의당까지 포함시키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네거티브 아무리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많이 나와도 그거를 아예 주제에서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쭉 지금까지 한 달 넘었는데 모니터를 한 결과 실제로 채널의 외부자들은 그런 주제를 안 해요. 네거티브성 주제들을 물론 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이제 뭐 주적 논란이나 이런 거는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당장 저번 주 방송만 제가 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 예능 프로그램들의 주제들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외부자들의 이게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부자들이 어떤 주제를 하고 있냐면은 이 1시간 13분 가량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가 자. 남은 운명의 날 화제의 출마자들 이런 주제고요. 이건 이제 15명이나 출마를 했으니까 다른 군소 후보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대선 레이스 문재인 끝까지 구설 조심. 자, 문재인 후보를 한번 다뤄주고요. 자, 근데 거기서 구설 조심하는데 막 구설 설명해 주진 않아요?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네거티브성으로 누구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구설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1등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다. 요런 거를 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개인의 어떤 논란이나 의혹보다는 캠프 측에서 이제 말실수 같은 거 했던 거. 요런 거를 짚어주는 거고. 그 다음 뭐 홍준표 후보, 보수 결집 가능할까. 그리고 안철수 청년층 공약. 뭐 요런 주제. 유승민 반드시 완주한다. 이건 단일화 논란을 다룬 주제고요. 또 보시면 후보들의 한 명씩의 그 키워드를 다 다뤄주고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진보 정당의 도전 요런 주제로 다뤄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논란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끝나지 않은 후보 검증 문재인 주적 공방 후폭풍이라는 주제로 잠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끝나지 않은 후보 검증 두 번째 사례로 안철수 후보 김미경 교수 부인이죠. 김미경 교수 의혹 다뤄주고요. 그 다음에 김미경 교수의 보좌관 착취 논란까지 다뤘네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자산 증식 의혹까지 다뤄주고. 이렇게 논란 같은 경우에는 유력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만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각 주자의 행보와 각 주자의 논란을 한 번씩 다뤘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판세를 읊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키를 진 2030이라는 판세를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세는 이렇게 짧게 짚고 그 다음에 바로 정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대선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생활 밀착형 공약.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통신비 공약. 두 번째 근로환경. 여기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책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래 후보 간 공약의 비교라든가 장단점을 비교를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정말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1시간 13분인데 각 후보의 5명 후보 전부의 이번 대선의 주요 행보를 지금 읊어줬고,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의 주요 논란들, 특히 안철수 후보 논란이 잘 안 다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뉴스랑 시사 토크쇼를 통틀어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어요. 물론 문재인 후보도 다뤘지만. 그 다음에 짧게 판세 읊어주고 그 다음에 주요 공약까지. 그러니까 이 1시간의 짧은 방송에서 안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상당히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시사 예능에서 정책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거의 안 들어가요, 정책이. 그래서 자, 이 채널의 외부자들의 구성이 이랬는데, 그럼 과연 다른 방송들 주제가 어땠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부터 TV조선 강적들 저번 주 방송 똑같은 주에 방송된 어떤 주제들을 나눴냐. 자, 먼저 산으로 간 TV 토론회. 문재인 후보 북한의 발목 잡히나. 자, 안철수 지지 철회의 비밀. 그리고 스트롱맨의 힘센 척. 토론 강자 유승민. 뭐 이 토론 강자 유승민 요 정도는 괜찮죠. 자, 이 다음부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국민 고구마 문재인은 혼술파? 홍트럼프 SNS로 전국 재패. 국민 장인 유승민. 신블리 심상정. 요건 봐줄게요. 진짜 네. 아무. 자, 선거 문화의 발전. 자, 요거 뭔가 괜찮은 것 같죠? 네. 선거 문화의 발전, 요게 뭘 다른 거냐면은, 선거 유세차가 과거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문화가 아니라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자, 역대 징크스로 점쳐보는 차기 대통령. 이거 뭔지 아시겠죠? 네. 안경 쓰고 얼굴. 네. 자, 여기도 충격적인데, 부자 유세, 가난 유세. 이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유세 잘하고 가난한 후보는 뭐 유세도 잘 못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왕 회장의 돈 통령 도전기. 대선 자금 후보 펀드의 비밀. 쩐의 전쟁 온 동네 유세 차량. 뭐 이런 주제들. 지금 보시면은 벌써 쌈마이
너무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읊어드린 주제들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시사 토크쇼에서 다루긴 좀 민망한 굉장히 싼티나는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돈이 특히 많이 들어요. 돈. 부자 유세, 가난 유세, 왕회장의 돈통령 도전기, 대선 자금 후보 펀드의 비밀, 쩐의 전쟁, 온 동네 유세차라 이런 지금 방송 후반부에 한 4-5개가 전부 돈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국민고구마 문재인, 홍트럼프 SNS 전국 재패, 국민장인 유승민, 정말 선정적인 주제들만 가져왔죠. 정말 유권자에게는 아무런 유권자의 선택에는 아무런, 특히 뭐 차기 대통령이 이끌어갈 나라의 비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주제. 근데 문제는 뭐냐? 재밌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겠네요. 재밌다는 거예요. 네. 찾아보고 싶네요. 자, 지금 채널A 외부자들이랑 주제가 확 차이 나죠. 채널A 외부자들은 굉장히 듣기만 해도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막 정책 얘기하고 통신비 공약 비교하고 있고, 거기다 얼마나 채널A 외부자들은 또 통계를 많이 갖다 쓰는지 화면에 그 그래프랑 여론조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띄우거든요. 자, 아무튼 주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판도라가 있는데, MBN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방송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방송이에요. 일단 주제를 들어보시면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될 텐데, 제가 주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 방송이 저번 주 방송에서 한 방송 주제, 약철수냐 강철수냐, 안철수 후보 리더십 논란, 안철수 네거티브와 검증, 안철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안철수 지지율 회복의 묘수는, 안철수의 선택은, 대선판을 흔들 마지막 변수는 보수단이라 가능할까, 투표율 마지막 변수가 될까. 자, 여기까지 어떠냐? 안철수가 너무 많죠. 안철수가 너무 많고. 자, 그 다음에 북풍의 실체, 북풍 따라 흔들리는 표심, 대선판 뒤흔드는 주적 논란. 여기는 이제 북풍 관련해서. 그 다음은 김정은의 표심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김정은의 표심은? 김정은 뭐야?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마 조금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명, 나는 진짜 방송 시사 토크쇼에서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어요. 문찍김이라고 아세요?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이 대통령 된다. 네. 방송에 이게 나와요. 문찍김이 나와요. 그냥 워딩으로 나와. 워딩으로. 3명의 고정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차명진, 정청래, 정두원 이렇게 3사람이 고정 패널인데, 이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게요.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배철수 씨인데, 예를 들면 사회자가 방송 시작되면은, 저번 주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 시작되면, 자, TV 토론 끝나고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하면 정청래 의원이 대답을 해요. 자유한국당은요? 그러면은 차명진이 대답을 하고, 바른정당은요? 하면 정두원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요,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아예가 배제가 된 채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차례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지 마라. 너네 방송 취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새 당에 방송 취지가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송 취지는 정치의 민낯을 파본다 막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정당 대변인이 나와서 그냥 싸우고 있는 방송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3사람이 싸워요, 방송에서. 싸워요? 네. 그거 재밌겠네. 이거 봐요. 이거 봐. 어리석은 시청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 그지 같다 욕만 먹고. 그래서 이게 대선 시작되고 한 3주 전부터 게스트를 모셔오는데, 저번 주 게스트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주제가 많았던 거예요. 거기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저저번 주네요. 그러니까 그 전전 방송의 그 게스트가 또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 김영환 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게스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게스트를 모시고 있는데, 대선 관련한 게스트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대선 관련해서 모신 게스트가 그 2명이 다 국민의당 사람이에요. 이용주, 김영환. 자, 그 이외의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최순실 조카 조용래 씨, 노승일 씨,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정윤회 문건 작성했던 박관천 전 경장, 그리고 국정농단 추적해서 정유라 파헤친 안민석 의원. 이게 뭐냐면, 판도라가 정치 예능, 시사 예능이 대선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이런 게스트를 모신 거예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캠프로 온 게 아니라요, 정유라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근데 유독 대선 기획으로 대선 게스트로 모신 2사람이 전부 국민의당 사람인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만 하고 끝나요, 방송이. 아주 이상한 방송이죠. 이거 완전 구성이 근데 진짜 말한 것처럼 완전 잘못되어 있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방송 보면 그냥 거지 같아요, 방송이.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방송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장난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싸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재미는 없겠네요. 네, 배철수가 막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튼 되게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다른 의미로 재밌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거 여기서도 채널 A 외부자들이랑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썰전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썰전 그나마 괜찮다는 썰전도 문제는 뭐냐면 저번 주 방송 같은 경우에 TV 토론 평가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홍준표 돼지발정제 논란, 안철수 아내 특혜 채용 의혹 논란, 안철수 토론 중 MB 아바타 발언 왜 했나 뭐 이런 거, 요런 대선 여론조사 관련 각종 논란들 이런 거 짚어주고 끝났습니다. 근데 썰전도 물론 방송 자체는 굉장히 내용이 탄탄하고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역시 썰전에도 정책이 나오질 않아요. 정책 관련해 잘 나오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채널A 외부자들은 거의 매주 정책을 다뤄주고 있고, 굉장히 지금 제가 아까 읊어드린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최대한 유익한 많은 정보들을 담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방송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아까 MBN 방송 구성 말씀드렸듯이 패널 구성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MBN 판도라는. 근데 이제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중권, 정봉주, 전여옥, 안영환 전 의원. 그러니까 전여옥, 안영환 두 분은 구여권 세력이죠. 그리고 진중권, 정봉주는 야권 세력이면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좌쪽에 서 있는. 그래서 일단 2대2 균형을 맞추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봉주 의원이나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다른 시사 토크쇼나 종편 프로그램 나가면은 만만치 않은 막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네. 그런데 정말 채널의 외부자들에서 전혀 안 해요. 전혀. 제가 볼 때 이건 제작진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정말 토론만을 나누고,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거 다룰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방송보다 더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뭐 유가족의 입장이라든가 그 이번에 인양 과정에서 나왔던 수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그 셀비지 그 인양 업체 선정하는 데 있었던 의혹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뉴스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풀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막 한겨레 경향신문 할 것 없이 모든 신문 다 인용하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 제작진이 이제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그 인용할 것만 있으면 무조건 가져와서 인용하자. 그래서 그 이제 화면 구성도 상당히 잘하는 게, 만약에 어떤 진중권 씨가 통계 자료를 읽고 있거나 어떤 뭐 기사를 인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자료 화면이 떠요. 무조건. 네.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막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또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막을 그냥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자막이 뭐냐면, 이 네 분이서 패널들이 얘기하다가 문재인 후보든 누구든 차기 정권을 잡는 야권,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주자는, 그러니까 정권이 만약 교체된다면 그 차기 대통령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면은 정권을 바꾸자마자 다스베이더랑 싸우는 상황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적폐 세력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심어놓은 사람들, 뭐 또는 최순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 요직을, 공무원들을 싹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장관부터 청와대까지. 그래서 채널A가 이게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패널들 입에서 안 나온 건데, 지금 지금 정부의 박근혜 씨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 그 이름을요, 그 직책하고 이름을 쫙 화면에 계속 올려요. 그냥 그 패널들 말하고 있는 위로 그 오버랩해서 계속 올리는데, 그 스타워즈 자막 아세요? 스타워즈 그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끝날 때 시작할 때야. 그 마지막에 그 올라가는 거, 그거처럼 계속 쭉 올리는 거예요. 스타워즈 배경음악 틀어놓고. 네. 내가 그래서- 맨날 이 소리를 요즘 듣고 있어. 채널A 외부자들을 칭찬하는 우리 보시. 네, 그래 뭐 제가 너무 지금 칭찬한 걸 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네, 제가 또 썰전보다 괜찮아요. 네, 썰전을 1대1로 싸우니까 또 나름의 묘미가 있지만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오른 프로그램이다. 물론 저희가 이게 채널A를 자꾸 칭찬하는 게 굉장히 저도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외부자들만 떼놓고 보면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TV조선 강적들, MBN 판도라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네,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저 방송 그만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지금 종편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붙여드리면, MBC 100분 토론이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뭐 그래서 막 김진 막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이 저번 주 방송에서는, 저저번 주 방송인데, 이분이 김진 씨가 100분 토론, 도대체 나는 100분 토론에 왜 그런 사람을 모시는지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 제작진의 이 생각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김진 같은 분은 모시면 안 되죠.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다. 물론 모실 수는 있지만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무슨 단장? 네, 무슨 단장이에요. 보수 개혁 단장인가 뭐 그런 거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민경 의원이 또 같이 나와 한 회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편이야? 이제 김진 씨가 나와가지고 그 토론 주제가 각 당의 대선 필승 전략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각 당의 대선 그 선대위원들을 모시긴 했어요. 근데 김진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죠. 해서 먼저 김진 씨한테 발언 시간을 줘요. 그럼 필승 전략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을 하는 거니까 다짜고짜 문재인 후보는 왜 대북 송금 그 특검 해놓고 왜 김대중 구속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이 된 거야. 어떻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파 100분 토론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아니 있어요. 애초에 질문 자체도 너무 구린데요. 왜 필승 전략을 물어봐? 아무튼간에 100분 토론이 뭐 지금 종편의 심각한 수준의 시사 예능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집으로 시사 예능을 털어드렸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정청래는 판도라, 정봉주는 외부자들이 나가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캐릭터를 봤을 때 둘 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 깔때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예능성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두 분 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데려가서 한쪽은 엉망인 방송을 만들고 한쪽은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게 도대체 무슨 글일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저는 전역 의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방송이 멀쩡하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그냥 무조건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전욕 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널A 외부자들을 통해서. 전욕 씨는 지금 이미지 세탁을 완전히 끝낸 거예요. 외부자들에서. 전혀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요. 한나라당 세력 같지도 않아요. 그 정도예요. 저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 세탁을 끝낸 거죠. 외부자들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간에 그 PD가 그런 나름의 채널A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주제도 이제 한정 짓고 이 얘기는 들었어. 정봉주 씨가 제가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외부자들 모니터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한다고. 지금 안 그래도 과하게 칭찬을 받고 있어서 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잘 안 보니까 생각해. 왜? 막 우리 얼마나 잘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고 내가 근데 왜 잘한다고 왜 잘하냐고 물어보면 또 본인 탓이 내 덕이다라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내 덕이지. 본인이 먼저 그런 캐릭터입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다 내 덕이야. 왠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할 때 한 번이라도 그 뭔가 왜곡되거나 뭐 발언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이 나오면 나는 예고 없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그냥 무조건 나는 안 나오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뭐 본인이 나가기 전부터 그렇게 자기는 그러니까 방송을 그 뭐라 그러지 PD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본인이 무서워서라고 또 이제 막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던 뭐 아무리 채널A이고 뭐 TV조선이고 좋은 방송을 만들면은 뭐 그건 칭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썰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고 지금도 저는 썰전이 뭐라 그러지 약간 너무 산만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오히려 외부자들이 그걸 약간 극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썰전보다는. 그러니까 썰전이 조금 그 외부자들이 사실 MBN 판도라 같은 거에 비하면은 당연히 웃음은 잘 안 터지는 방송인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몰입도가 있어요. 굉장히 잘 풀어주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니 근데 판도라 진짜 웃기던데. 그러니까 웃기진 않다고요. 채널의 외부자들이. 외부자들은. 네, 근데 프로그램 몰입도가 있어요. 굉장히.
예, 그 주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주제들을 골라서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맛이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선거 시기에 잘 뭐 하나라도 종편에서 의미 있는 그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 그게 방송국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보수이고 엉망인 방송을 만드는 걸 덕목으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송을 했던 경험이 분명히 영향을 네. 미쳐서 다음 방송에도 네. 다른 제작자한테도 채널A나 뭐 TV조선의 PD들한테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예, 문화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내일 또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